네, 안녕하세요. 119 레오의 대표를 맡고 있는 이승우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네, 그 이제 발표 요청을 받았을 때 어쨌든 ESG와 관련된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근데 다른 발표자분들이 사실 S와 E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실 거라서 저한테는 G를 요청을 주셨는데 사실 거버넌스는 너무 어려운 영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 거버넌스를 풀어야 될까 고민하다가 저희 119 레오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지금의 활동을 하고 있는 의사결정을 했는지를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그냥 쉽게 제 창업의 과정들 그리고 지금 저희 회사가 선택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즘에 가치 확장이라는 것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래서 가치 확장과 그것에 대한 의사결정을 저의 발표의 제목으로 잡아봤습니다. 저희 119 레오는 실제 소방관들이 입었던 방화복이 있잖아요. 그 방화복을 가방이라든지 액세서리 같은 것들로 업사이클링하고 그 수익금을 가지고서 다시 암 투병하는 소방관들을 후원하는 일을 하고 있고요. 뭐 앞서서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도 기업들이랑 콜라보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는 삼성전자 제트플립이라든지 뭐 나이키 그리고 코오롱 스포츠의 신발이라든지 미즈노랑 같이 그 스포츠 의류 같은 것들을 만들고 있고요. 뭐 그런 것들 외에도 사실 저희는 5월 4일이랑 11월 9일이 되면은 이제 좀 대규모의 전시라든지 팝업 같은 것들을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5월 4일은 국제소방관의 날이 있고요. 그래서 5월 4일에 맞춰서 소방관한테 좀 더 집중하는 전시를 많이 열고 있고 11월 9일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냥 생각할 수 있는 119에 맞춰가지고 소방의 날인데 소방관이라는 사람보다는 소방산업에 대한 그런 얘기에 좀 더 초점을 맞춰서 저희가 전시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저희가 이제 방화복에서 실을 뽑아내는 기술을 개발해가지고 이 방화복이 아라미드라는 섬유로 만들어지는데 그 아라미드 실을 뽑아내기도 하고 요건 이제 GRS라는 이제 리사이클링 인증까지도 획득을 해서 GRS 인증이 된 아라미드 실을 만들기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의 시작점은 전 2016년도로 돌아가서 이제 다시 얘기를 해야 되는데요. 제가 2016년도엔 저도 이제 앞에 발표하신 분처럼 대학교에서 창업을 했습니다. 2016년도에 제가 군대를 갔다 와서 이제 복학을 한 상태였고 그 복학을 해서 굉장히 패기롭게 한강에 장어가 나거든요. 근데 여기 혹시 서울 분들이 아니셔서 서울 분들은 막 한강에 장어가 산다고 뭐 이러실 수 있는데 한강도 굉장히 큰 강이라서 장어가 굉장히 자연산 장어 많이 나오는데 2016년도에 한강에서 자연산 장어를 잡아다가 이렇게 팔아보려고 사업을 했었어요. 네. 물론 6개월 만에 망했었습니다. 네. 6개월 만에 장어 하는 게 망했었고 그러다가 어떤 걸 할까 고민하고 있는 차에 그 소방관 분들이 장갑이 없다 막 이런 기사들이 뉴스에 엄청 많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소방관들 한번 만나봐야겠다 해가지고 처음에는 굉장히 가볍게 소방관들을 인터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 여름에 제가 소방관들을 한 달 동안에 한 120명 정도를 찾아가서 인터뷰를 했었고요. 하루에 한 4명 정도씩 만났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소방관들 찾아가서 그 굉장히 단순한 질문을 했었어요. 장갑 있으세요? 라고 물어봤어요. 아니, 왜냐면 기사에 장갑이 없다고 하니까 팩트체크는 해야 돼서 장갑 없으시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장갑이 있는데? 라고 대답을 해주시는 거예요. 기사에선 장갑이 없다던데요? 라고 다시 제가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그분들이 사실 이렇게 쫓아내도 되는데 굉장히 또 친절하게 그 장갑이 사실 없진 않다. 그러니까는 뉴스에서 나오는 거는 재정 자립, 그때 당시에는 소방관이 국가직 공무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재정 자립도에 따라서 이제 조금씩 편차가 있는 거지 전체가 막 장비가 없고 이런 것은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한 명의 이야기로는 제가 이 검증을 할 수가 없으니까 120명 정도를 만났었는데 그 중간 과정에 제가 고 김범석 소방관님이라는 이분을 소개를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그 한 40번째 소방관 정도 인터뷰하고 있었는데 어떤 소방관이 저한테 이렇게 오시더니 소방관 분들이 되게 또 몸이 다들 좋으시잖아요. 근데 좀 이렇게 다가오시더니 당신들이 그 이상한 질문하고 다니는 애들이야? 이렇게 물어보시는 저한테. 그래서 이상한 질문은 아니고 제가 장갑 없냐는 질문은 많이 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그러면은 너네 장갑 없냐는 질문 말고 내 동료 소방관이 암에 걸려서 죽게 됐는데 그 동료 소방관의 이야기를 좀 들어봤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해주셨고, 그래서 그럼 소개시켜 달라 했더니 이 고 김범석 소방관님의 아버님이 부산에 살고 계셨거든요. 근데 그래서 부산에 살고 계신 아버님한테 전화를 드렸어요. 이미 그분은 아들을 잃은 상태로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하고 있었는데 아들의 얘기를 좀 듣고 싶다 말씀드렸더니 서울을 올라오시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KTX를 타고 부산에서 서울까지 올라오셔서 저한테 그 죽은 아들에 대한 얘기를 눈물을 흘리면서 한 3, 4시간 동안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고 김범석 소방관님의 이야기를 처음 알게 됐고요. 이 고 김범석 소방관님은 총 1021회 소방 활동을 나갔었고, 그중에 270회가 화재 활동, 751회가 이제 일반 특수구조 활동이었는데, 그 활동을 하시다가 갑자기 혈관 육종암이라는 병에 걸려서 돌아가시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이분이 걸린 그 이제 국가에서 소송을 하려면은 질병 코드를 정확히 따져야 되는데, 이분이 걸린 질병 코드가 대한민국에 딱 그 당시에 2명밖에 걸리지 않은 암이었거든요. 근데 한 명은 일반인이었고 한 명은 이 고 김범석 소방관 소방관인 거예요. 그래서 법원에서의 논리는 이거는 일반인도 걸리고 소방관도 걸리니까 너가 이게 직무와 연관이 있는 게 아니야. 그래서 너에 대해서 공상을 인정해 줄 수 없어 해가지고 이분이 패소를 하셨었어요. 근데 이 고 김범석 소방관님이 그 소방 안에서 엄청나게 그 체력적으로 유명하신 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어쨌든 근데 또 아들도 있었고 그 아들을 본인의 아버지한테 맡기면서 내가 어쨌든 소방관으로서 죽었다라는 걸 내 아들한테만큼은 인정받게 해달라는 유언을 남겼고, 그 유언을 지키기 위해서 그 아버님이 계속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분의 얘기를 듣는데 사실 저는 장갑이 막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았고, 오히려 이분의 얘기가 세상 밖에 알려지고 이거를 뭔가 이분을 그냥 도와주고 싶다, 기부를 하고 싶다라는 게 저의 전부, 시작의 전부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기부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기부를 해야 되지? 그때 당시에 제가 막 뭔가 알바를 하고 있어서 모금한 돈을 그냥 드릴까 생각했는데 이분이 그런 돈은 필요 없다고 하시는 거예요. 너가 오히려 더 대학생이고 그런데 내가 너한테 돈을 어떻게 받냐 이러시는 거예요. 돈을 안 받으셨고, 근데 또 생각을 해보니까는 사실 저는 대학생이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한테 몇 시간을 걸쳐서 부산에서부터 올라오고 눈물을 흘리면서 얘기한다는 건 이분의 얘기를 들어주는 사람조차 그 당시엔 없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분의 얘기를 밖으로 많이 전달하는 게 제일 큰 역할이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고민을 하다가 저희한테 들어온 건 방화복이었거든요. 우리가 하고 싶은 일 자체는 어쨌든 암투병 소방관을 지켜주는 일을 하고 싶은 건데 이 일을 하는 것 자체 너무 좋다고 생각이 들었지만은 그럼 이 소방관이라는 직업을 정말 아무도 지켜주지 않는 건가? 우리 국가가 그냥 그래 소방관 나가 출동해 라고만 던지는 건가? 라고 생각해 봤더니 이미 그 제가 만난 소방관들은 방화복이라는 옷을 입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방화복이 소방관을 지켜주는 역할을 하니까 이 방화복을 가지고서 뭔가를 한다면 조금 더 우리가 소방관을 지키겠다라는 이야기가 사람들한테 쉽게 전달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저희가 방화복을 좀 접하게 됐었고요. 그리고 방화복을 접하면서 방화복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기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이 사진이 2001년도 소방관들이 이제 화재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모습인데, 혹시 이 앞에 제가 보여드렸던, 어떻게 넘기는지 모르겠지만 앞에 보여드렸던 방화복과 지금의 이 소방관들의 차이 혹시 아시는 분 있나요? 맞추시면 제가 저희 회사에 키링 하나 드리겠습니다. 네, 여기 제일 먼저 손 드신 분. 색깔이 그럼 뭐가 다른 걸까요? 이 주황색은 뭘까요? 방화복일까요? 네. 일반 복장인데. 일반 복장. 예. 어떤 일반 복장이죠? 그냥 보통 그냥 마크만 색인 거. 119 구조대라고. 네. 정확히 지금 저게 뭔지에 대해 뭔가 말씀해 주시는 분이 있으면 너무 좋을 텐데. 어쨌든 두 분한테 제가 키링이 제 가방에 2개 달려 있으니까 이따가 저한테 오시면 제가 하나씩 떼서 드리겠습니다. 네. 무튼
지금 이분들이 입고 있는 거는 우비입니다. 네. 불을 끌어 들어가니까 물을 쓰잖아요. 그래서 물에 젖지 않게끔 해주는 우비를 입고 들어갔어요. 그래서 실제 만져보면 재질이 혹시 군대 가시면 판초우위 남자분들 아마 입어보셨을 텐데 판초우위를 입고 실제로 그 당시에는 소방관들이 들어갔었습니다. 그랬었고 근데 이때 소방관들이 사실 방화복이 없으니까 굉장히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어요. 매년 엄청 많은 분들이 이 방화복이 없어서 돌아가신 분들이 굉장히 많았었고요. 그러다가 이게 2005년도에 들어서면서부터는 우리나라가 경형 방화복이라는 지금에 입는 아라미드가 한 40% 정도 섞인 애를 공급해주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2010년도가 넘어가면서부터는 지금 저희가 보는 100% 아라미드 방화복, 특수 방화복이라는 것을 입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이걸 보면서 사실 소방관들이 죽음으로써만 이걸 얻어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또 드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암투병 관련돼서도 얼마나 더 많은 사람이 죽어야 우리나라가 바뀔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었는데 그것이 바뀌기 전에 이 방화복은 어떻게 보면 이미 그들이 죽음으로써 얻어낸 결과물이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서 우리가 뭔가를 만들게 된다면 좀 더 그 세상의 변화를 빨리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암투병 소방관의 문제를 빨리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그런 저의 좀 개인적인 소망도 같이 담겨서 이 방화복을 선택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방화복을 저희 119 레오가 업사이클링을 하기로 했고요. 그래서 이 업사이클링의 과정은 사실 굉장히 단순합니다. 소방서에서 방화복을 가져와서 세척을 하고 분해를 한 다음에 디자인을 얹혀서 제품을 만들고 판매하는 일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요즘에 판매하는 제품들은 이렇게 그 전반적으로 보면은 소방관의 그 아이덴티티를 굉장히 좀 이렇게 잘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제품적 디자인들 많이 하고 있고, 이런 게 좀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한테 제안하는 거는 이제 다른 소재와 함께 섞여 있는 제품들도 같이 제안하고 있고요. 그 이외에 소방 호스를 가지고서 이제 좀 깨끗한 제품들도 많이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해서 한 1억 5천만 원 정도의 기부금을 전달했었고, 그리고 굉장히 다행스러운 일은 2022년도에 이제 공상추정법이라고 해서 그 암투병 소방관 분들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하지 않아도 국가가 이제는 암투병 소방관을 공무상 상해로 인정하게끔 법안이 바뀌는 일이 이루어졌고요. 어떻게 보면은 방화복을 얻었던 것처럼 소방관들이 지금은 이제 공상추정법이라는 것을 얻어서 암투병 하시는 분들이 이제는 조금 더 쉽게 이제 공무상 상해를 인정받을 수 있는 환경이 되었습니다. 네. 근데 사실 그렇다고 해서 이게 끝나는 건 아닙니다. 요즘에도 뭐 저희가 계속 기부금을 전달하는데 그 중에 한 축으로 있는 것이 공상을 인정받았다 하더라도 국가가 신경 쓰지 못하는 영역이 있습니다. 저희 대표적인 사례 중에 하나가 경추 손상을 입으신 소방관 분이 계신데, 그분한테 이제 그분은 현장에서 경추 손상을 입었기 때문에 전신마비가 되셨고, 당연히 국가에서 이제 그분의 그 생계를 지원하긴 합니다. 당연히 휠체어도 나가고 그분이 이제 집에 돌아갈 수도 있게 됐는데, 그분의 집은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들 일반 집에 휠체어 잘 들어가나요? 네. 그분의 집을 개보수하지 않으면 그분의 집을 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그분의 집을 개보수하는 사업도 최근에는 좀 확장해서 이제 국가가 어쨌든 지원하지만 지원하지 못하는 영역에 있어서 지원하려고 계속적으로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사실 저희가 했던 일들을 조금 돌이켜봤어요. 근데 업사이클링이라는 게 환경과도 연관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럼 우리가 여태까지 팔았던 제품들을 다 모아보면 얼마나 될까 해서 모아봤더니 한 20톤 정도 되는 폐방화복의 제품들을 만들어서 공급했더라고요. 이걸 CO2로 환산하면 한 71톤 정도의 CO2를 억제시켰는데, 되게 누군가의 눈에는 71톤이 굉장히 클 수도 있고 굉장히 또 작을 수도 있는데, 전 이 71톤이 우리가 항상 말하는 티핑 포인트인 2.0도씨를 맞기에는 너무나 작은 수치라는 생각이 들었고, 특히 이 71톤이 막 700톤 혹은 7000톤 이렇게 커져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의 그 제품이 10배, 100배 정말 그만큼씩 커질 수 있을까? 고민해봤을 때는 사실 업사이클링이라는 방식으로는 좀 불가능하다고 저 스스로 인정을 했던 것 같아요. 우리의 방식으론 암투병 소방관들을 위해서 조금의 사회 변화를
가져오는데 일조했을지 모르더라도 사실상 환경 변화까지는 불가능할 수도 있겠다라는 고민을 했었던 것 같고요. 그 고민 지점에서 우리가 포기할지 아니면 다시 또 도전할지를 고민했던 것 같은데 저는 거기서 다시 도전해보는 것도 역시 우리의 역할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그 선형 경제, 그러니까 우리가 그 제품을 대부분 이제 석유에서 뽑아내는데 석유에서 뭔가를 뽑아내고 그 석유에서 뽑아낸 걸로 제품을 만들고 그 제품 만든 것을 이제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폐기하는데 업사이클링은 폐기된 걸 다시 뭔가의 상품으로 만드는 거죠. 하지만 업사이클링도 당연히 폐기가 됩니다. 그러면은 결국 이 선이라는 거 안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서 그 선형 경제 안에서는 사실 지금의 그 우리 기후 변화라든지 기후 위기 이런 것들을 막을 수 없다라는 것이 이미 1970년도 이쯤에 나왔던 얘기고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어쨌든 끝에 있으니까 시작점이 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에서 저희가 순환경제의 시작점을 하려고 사실 원단을 만드는 기술을 개발하게 되었고요. 사실 엄청난 결단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모아놨던 거의 대부분의 사재와 이제 회사에 갖고 있는 거의 대부분의 돈을 다시 전체를 투자해서 순환경제의 시작점을 만들어 나가는 역할을 해나가고 있고요. 사실 아마 제주에서도 그러한 이런 순환경제를 만드는 곳들이 굉장히 많아서 그분들과도 협업을 또 지속적으로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의 그 프로세스를 가지고서 저희가 다시 순환하는 제품들을 만들어내고 있기도 합니다. 여기까지 저희 발표를 마치도록 하고요. 조금 더 있다가 저희 토크쇼 세션에서 저의 못다한 이야기를 질문 주시면 답변 드릴 수 있도록 선물은 꼭 끝나고서 바로 챙겨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119 레오였습니다.